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게 되면 누구나 가장 첫 번째로 넷플릭스를 꼽게 될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 온택트 시대라 불리는 2020년, 21년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살고 있잖아요.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서 사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초개인화, 나한테만 맞춰진 맞춤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받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넷플릭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기본적으로 필터링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관심사가 아닌 정보라면 놓칠 수 있다는 부분에 조금 안 좋은 이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A커머스에서 화장품만 구매하겠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알고리즘은 사용자에게 화장품만 추천해주지만 A커머스는 양질의 도서 상품이나 의류를 판매하더라도 사용자가 그러한 상품 정보를 접할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수 있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에서만 포커싱이 맞춰져서 내가 모든 부분을 다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정보도 한계적으로 나한테만 포커싱이 되는 정보만을 수집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보가 양극화되는 현상을 뜻하면서 필터 버블이라고 합니다. 고객의 입맛 외의 정보가 숨겨지는 현상들을 필터 버블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정보가 양극화되지 않도록 마케팅 기획자는 어떤 컨텐츠에서 추천 알고리즘을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강도를 얼마나 조정할 것인지를 꼭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결국 개인화 마케팅은 고객의 개별 행동 데이터를 기반해서 최적의 마케팅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일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밖에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점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꼭 명기하고 알고 있으셔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노사회를 얘기하면서 초개인화를 얘기했었죠. 이렇게 초개인화가 되는 서비스 중에 빅데이터, 알고리즘, 맞춤 서비스, 다시 말해서 기업이 고객의 연령, 성별, 구매 이력, 관심 상품, 설치한 경쟁사 앱이나 서비스에 유입하고 이탈한 시점의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해서 해당 고객한테 꼭 맞는 마케팅 액션을 취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왜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할까요? 결국은 구매 유도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앞서 언급된 여러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들이 편리하기는 하나 어찌 생각해보면 사용자의 인터넷이나 디지털 기기 내에서의 흔적을 뒤쫓는 것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소 걱정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데이터 3법이 입법화되면서 기업들의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비즈니스 기회도 열리게 되었는데요. 스마트폰 기계가 보편화가 되고 여러 기기나 인터넷이 자유로이 활동되면서 끊임없이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N스크린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미디어 컨텐츠 활용 시간을 두고 경쟁이 첨예화되고도 있죠. 따라서 흔적을 쫓는 것에 대한 걱정은 더 큰 문제도 될 수도 있고 이런 데이터들을 잘 활용을 하는 부분들이 마케팅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컨텐츠가 고객 중심으로 구분되는 컨텐츠 시장에서 언론사, 방송사, 통신사, 인터넷사 모든 고려돼야 될 고객의 대상의 무대가 되었기에 제한된 속도, 시간 속에서 소비자의 이목을 잡을 수 있도록 추천 알고리즘의 중요성들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쇼핑 시간 동안 이용자들이 소비 행동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선택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선별해서 전달시켜주는 전략은 어느 사업에서나 승패를 가르쳐주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시를 보여주는 장표인데요. 메인에 들어가서 기획점, 카테고리 검색 결과 상품 상세 이 모든 부분은 이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장바구니에 들어서 구매 완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비자들의 눈들을 가려주고 네가 좋아하는 것만 보여지게끔 구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용자의 데이터는 정말 중요할 뿐만 아니라 마케터들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그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속적인 데이터 경쟁력 속에 이런 경쟁력의 축적에 따라서 곧 펼쳐질 AI 시대에는 데이터가 바로
기업 자산 가치의 근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는 사회제도의 틀 속에서 서비스별로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확보할 수 있는 소비자 정보량이 알고리즘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걸 인지하면서도 빠르게 실천의 스텝으로 옮겨야 될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초개인화. 왜 나노사회에서 초개인화가 중요하냐면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은 개인이기 때문인데 개인의 성향들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모든 시스템들이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거거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초개인화는 실시간으로 소비자의 맥락과 현재의 처한 상황을 이해해서 궁극적으로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예측을 해서 정확히 그에 맞춤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초개인화 기술을 적극 활용한 기업의 사례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결정장애 AI가 해결해준다. 내가 모르는 나를 AI는 알고 있다라는 뜻일 수도 있는데요. 네이버에서는 16년간 서비스한 급상승 검색어를 폐지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네이버 포털에서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어떤 검색어를 많이 찾아보는지 순위로 보여주는 서비스였는데요. 급상승 검색어를 폐지한 가장 큰 이유는 소비자들이 인터넷 사용 형태가 이전과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서비스의 가장 활발한 사용자층이었던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사용자들의 파급력은 다른 세대의 사용성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들은 일방적으로 주어진 콘텐츠를 소비하기보다는 자신의 취향이나 기호에 맞춰진 선택적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으며 직접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역시 앞에서 설명드렸던 소품종 대량 생산에서 획일적 소비 패턴이 이제 없어지고 다양한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춘 다품종 소량 생산의 시대로 들어섰다는 부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용자들은 개인화된 경향에 맞춰 정보통신 기술을 개인화 맞춤 서비스에 적극 이용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대부분 알고리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알고리즘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추천 알고리즘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협업 필터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컨텐츠 기반 필터링이라는 단어는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협업 필터링은 당신과 비슷한 조건의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아마 당신도 좋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를 기본으로 하는 필터링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 반면에 컨텐츠 기반 필터링은 컨텐츠에 내재되어져 있는 메타버스를 분석해서 그에 비슷한 컨텐츠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거 예로는 영상 컨텐츠 폼의 추천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처음 고른 영화와 이후 감상한 영화에 대해 남긴 태그 같은 정보들에서 공통점을 추출하고 그것과 유사한 영화를 서비스해주는 추출 방식으로 기본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기본적인 컨텐츠 기반 필터링을 사용한 예시라고 보여지면 됩니다. 이런 초개인화 알고리즘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aware, 그래서 인지라는 부분인 거고요. 두 번째 A로 시작하는 assist, 지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anticipate라고 해서 예측이라는 단어인데요. 맨 처음에 인지라는 단어는 AI가 실제 소비자의 행동과 소비자가 처한 상황을 인지하고 개개인의 취향을 추론을 하고 분석하는 것을 인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수집이에요. 지원이라는 건데요. 각종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취향을 분석하고 소비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지원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앞서 설명했던 네이버와 그 다음에 넷플릭스 이런 부분 네스터처럼 개인의 컨텐츠를 큐레이션하는 서비스가 있는 게 지원이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마지막이 예측인데요. 개개인의 취향을 분석하고 그 패턴을 체크해서 미래에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주변을 노출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초개인화 기술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W사는 업체 최초로 빅데이터 기반의 초개인화 마케팅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AI 분석을 통해서 고객의 상담 내역이나 입출금 내역 등 비정형 데이터와 기존의 고객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형 데이터를 결합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금융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여기에 AI 딥러닝 기반으로 한 AI 뱅커를 개발한 업체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초개인화 기술이 전 분야에 확대되는 데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에 관한 적절성이라는 부분인데요. 데이터는 초개인화 기술의 근본을 이루고 있어서 양질의 데이터를 꾸준히 공급받을 수 있는 기업은 그렇지 못한 기업과 비교해서 경쟁 우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불법적인 일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개인정보에 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것이 현재의 시점입니다.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초개인화 기술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가 개인정보 관리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큐레이션의 바다에서 소비할 컨텐츠들이 밀려온다는 것은 편한 일일 수도 있지만 소비자의 권리이기도 한 선택을 기업에 맡겨서 수동적인 소비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과연 내가 보는 정보가 다는 아닐 수 있고 나한테만 내가 보고 싶어 하고자 하는 정보만 제공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꼭 잊지 말고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나노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 각각 개개인들의 초개인화 마케팅을 가능하게 했던 기술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빅데이터, 3D 프린팅, 스마트 팩토리 이 세 가지입니다.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수집한 고객의 행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다양한 큰 정보의 빅데이터를 가질 수가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3D 프린팅. 다양한 데이터를 기본으로 최적의 개인화된 제품을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부분인데요. 이전처럼 정형화된 부분을 막 찍어내는 대량 생산이 아니라 그에 맞춰서 소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산업 시스템의 기반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현재의 시점이고요. 세 번째가 스마트 팩토리예요. 공장 내 설비와 기계 센서에 IoT가 설치되어서 자동화된 공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공장 내 장비들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을 해서 이런 정보들을 융합을 해서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한 4차 산업의 핵심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이 세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각각 개인들에 맞춰진 맞춤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는 산업 구조로 변화가 되고 있는 게 현재의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듯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만들어진 초개인화 마케팅의 예로서는 랑콤의 개인 맞춤 파운데이션이라는 거예요. 글로벌 뷰티 기업인 랑콤은 맞춤형 파운데이션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리테인트 파티콜리 서비스에서는 고객의 피부를 분석한 뒤에 즉석에서 파운데이션을 제조해주는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용기에는 개인의 정보가 인쇄되는 표식 라벨을 붙여주는 특징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죠? 지그재그 패션 추천이라는 건데요.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서는 사용자가 상품의 종류, 연령, 자신의 스타일 등을 입력하면 그에 맞는 상품을 자동으로 해서 골라주기도 했으면서 거기에 어울리는 액세서리 등의 빅데이터를 통해서 함께 제시를 해주기도 하는데요.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방문했던 쇼핑몰, 열람했던 상품 기록 등을 분석해서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탑재하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세 번째로는 게토레이, 음료를 넘어서 개인 건강까지 분석을 해준다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요.
2016년 개인이 원하는 대로 디자인해서 제작할 수 있는 GX 보틀을 출시했습니다. GX 보틀의 뚜껑에 마이크로칩을 장착해서 음료를 마시는 속도를 통해서 몸의 수분량을 분석할 수 있게끔 해줬고요. 땀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스킨 패치와 함께 GX 앱으로 정보를 전송해서 음료를 마셔야 하는 시간을 알려주는 개인 서비스, 맞춤 서비스 첨단 기능을 가지고 있는 요즘의 게토레이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정보들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정보들이 좀 많이 맞나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예시들이 있을 거니까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는 부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이제 감수성을 파악해야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브랜드들은 이제 개개인의 감수성을 파악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과거 마케팅은 브랜드만의 차별성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으로 제품과 서비스 간의 차별적 특성이 줄면서 소비자의 구매 결정이 브랜드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브랜드의 정체성, 성격 등 소비자들에게 브랜드의 가치를 전달해서 소비자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마케팅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관계란 브랜드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강한 유대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똑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부분에 관심도를 높여서 우리의 유니버스 안에서 소비자들의 이탈이 없도록 조정을 해 주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건데요. 그 중에 가장 이런 마케팅을 잘하는 예시로는 나이키를 들 수가 있죠. 네,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의 특징에 관해서 초개인화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으면 이제 개개인이 구성하고 있는 사회, 나노 사회에 관해서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결론지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듯 공동체가 개인으로 조각조각 부서지는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모였다라고 해서 모래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개인은 더 미세한 존재로 분해가 되고 서로 이름조차 모른 채 고립된 섬이 되어가고 있는 현재의 사회를 나노사회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현상은 사회가 극소 단위로 분화되었다는 의미를 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나노사회는 세 가지 모습으로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모래알이라는 겁니다. 모래알처럼 파편화된 사회. 초연결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의 사람들이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있는 현상을 생활의 기본 단위인 가족 구성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인 가구의 수는 664만 명 이상이 되고 있고요. 전체 가구의 한 31.7%, 3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족 공동체가 지닌 결속력이 약해지고 가정이 수행했던 역할은 외주화가 되면서 구성원 각자가 홀로 살아야 하는 개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손도손 함께 밥을 먹던 집밥의 자리는 편의점 음식이나 간편식으로 대체가 되었고요. 집안의 대소사는 물론이고 사소한 집안일까지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해결해주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작은 사회인 가족 공동체가 흩어지면서 개인화 현상은 훨씬 더 심화되고 있는데요. 학교나 수업도 다 마찬가지죠. 대외 활동의 큰 축을 이루고 있는 대학 생활의 경우도 코로나19가 개인주의 문화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학번이라고 불리는 2021년도 학번들은 MT나 동아리, 축제, 응원전 같은 대학 생활은 전혀 경험해보지도 못했고요. 동기들의 얼굴은 아마 온라인 화상으로만 접했던 게 다일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인간관계도 형성할 수가 없고 온전히 나만 존재하게 됐다라는 부분에 모래알이라는 건데요. 두 번째로는 해시태그예요. 끼리끼리 관계를 맺는다라는 건데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죠. 그래서 아무리 고독을 사랑한다 해도 기술이 발달되고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가로막아도 사람들은 서로서로 연결되기를 원한다라는 건데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연결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제약 아래서 사람들은 선택하고 집중하고 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비대면 관계가 뉴노멀이 된 지금
여러 가지 제약을 무릅쓰고 인위적이더라도 만나야 되는 상대만큼은 중요한 사람이기라는 뜻이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만남의 방식도 예전과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만남에는 취향이 전제된다 라고들 얘기를 하는데요. 개인적 욕구가 공동체의 결속력보다 중요해진 세상에서 집단적 정체성보다는 개인적 취향이 중요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소속을 선호보다 중요해하고 있다라는 소속보다는 선호가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한데요. 다시 말해서 전통사회의 개인은 자신이 속한 중거 집단 내에서 정체성을 찾아갔지만 이제 나노화된 사회에서의 개인의 정체성은 내면의 지향적인 취향을 중점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는 요즘의 현대인들은 다채로운 취향과 욕구가 비슷한 사람들끼리의 모임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이런 모임 자체가 멀티페르소나, 분화된 여러 가지의 가면 속에 본인들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개인의 취향도 여러 취향에 따라서 파편화되고 아니면 또다시 편집되는 복합적인 양상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개인조차 더 세분화돼서 다양하게 결합되고 분해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태그니트라는 해시태그와 커뮤니티를 합성어로 만들어진 태그니트 속에서 본인들이 선호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혹은 자신이 소개하는 단어로 취향을 표현하는 요즘의 MZ세대의 취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MZ세대들의 취향을 MBTI 밸런스 게임, 취향 올림픽과 같은 게임으로 즐기고 이를 해시태그로 표현하면서 뭉쳐나갑니다. 나아가 자신의 취향이 비슷한 패션, 뷰티,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 인플루언서가 애용하는 컨텐츠 플랫폼인 커밋 스토어에서 공동의 취향의 공동체의 유통으로 이루어진 사례이기도 하는데요. 음악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의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하는 것도 소통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유튜브 채널에서는 때로는 잔잔한 후스처럼 이라는 키워드나 무심코 튼 노래에 퇴근길이 근사해져버렸다 같은 이름의 플레이리스트는 구독자로 하여금 노래 그 이상을 상상하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제 이렇듯 취향으로 뭉친 집단에서는 서로 선호하는 정보만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확증적 성향이 강조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내 편끼리만 공명하다. 그래서 반항실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런 또한 다양한 집단만큼 다양해진 미디어,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막강한 추천 기능을 기반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성향이 반영됨으로써 봐야 되는 이야기가 아닌 보고 싶어 하는 이야기에만 더 집중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고 있다는 건데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에게 전달되던 정보의 방향이 우리가 선택하는 정보의 방향으로만 살아남는 방향 전개가 전환되었다는 부분을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의 선택권을 갖게 된 소비자는 역설적으로 자신과 견해가 같은 사람들만 소통함으로써 반대되는 목소리를 만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같은 의견의 메아리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옳고 주변 사람들은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믿게 된다는 건데요. 이를 반향실 또는 에코 체인버 효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에코 체인버 효과는 양자택일의 상황에 놓인 정치 영역에서 더욱 극심하게 일어나는데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은 지지하는 후보자만을 추종자끼리만은 소통하고 서로 메아리치면서 점점 더 극단적인 주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적대 세력으로 보고 일체의 타협을 거부하는 이들은 자신들만의 시엘로에 갇히고 말게 되는 건데요. 정치인들도 유권자들을 사일로에 가둬놓고 득표의 기반으로만 삼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보다 건전한 공동체의 건설을 위해서는 밖에서도 또 안에서도 사일러의 벽을 허물고 나라를 위한 건강한 토론의 공론장에 설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큰 흐름에서 나노 사회가 미치는 영향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나의 트렌드를 당신이 모르는 것이 요즘 트렌드라는 말처럼
트렌드의 미세화를 촉발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개인의 성공과 실패가 각자의 몫이 되어버리면서 긱 노동을 마다하지 않는 노동의 파편화가 강해진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가정이 분해되고 그 기능이 시장화되면서 사회 인프라와 유통업, 산업이 세분화가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나노사회는 쪼개지고 뭉치고 공명하는 양상을 띠면서 사회적 갈증을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불로에도 그 본질에는 나노사회의 그늘이 깃들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나노사회 분류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감 능력을 키우고 다양한 유연적 경험의 폭을 넓히면서 보다 큰 공동체적 휴머니즘 정체성을 찾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노사회의 메가 트렌드 아래에서 선거의 2022년을 맞이했는데요. 대한민국을 세로로 줄 세우고 갈래갈래 나누는 분열의 길이냐, 아니면 가로로 손잡고 소통하며 새로운 공동체의 유대를 돈독히 하는 길이냐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우리는 공감 능력을 높이고 보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접해야 될 모든 정보들을 접하면서 SNS를 통한 소통을 하며 공감 능력을 높이는 현재를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패션에서 초개인화, 그 다음에 나노사회를 이야기하면 저는 조조타운이라는 플랫폼이 생각이 나서 예시를 들어드렸는데요. 조조타운의 메인 테마는 전 세계 70억 명의 패션을 테크놀로지로 바꾸어 나간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만든 사이트인데요. 우선은 패션 플랫폼입니다. 기존에 그래서 첫 번째 조조수트라는 부분은 한 300개에서 400개의 도트 마크가 인쇄된 전신 수트를 입고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시계 방향으로 한 12번 정도 촬영을 하면 나만의 신체 데이터가 저장이 된다는 건데요.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로 가지고 나한테만 맞는 Your Size Search라는 이름으로 측정된 체형 데이터 기반으로 나에게 맞는 사이즈의 상품만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패션 플랫폼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조조 매트예요. 이것도 수트와 마찬가지로 발판에 되어져 있는 발판에 발을 올리게 되면 음성 안내에 따라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6개의 컬러 방향으로 발 주위를 돌면서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측정이 완료가 되게 되면 발의 크기는 물론 발가락의 모양과 발 넓이까지 데이터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조조 스토어와 마찬가지로 고객은 브랜드, 컬러, 스타일에 따라서 제품을 추천받거나 쇼핑할 수 있는 플랫폼이었고요. 세 번째로는 조조 코스메라는 부분인데요. 본인의 피부색에 맞게끔 조조 글래스라는 안경을 쓰고 피부를 진단할 수 있는 플랫폼이었습니다. 이 안경을 착용한 후에 앱의 지시에 따라서 얼굴을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 피부색 외에도 헤모글로빈, 멜라닌, 피부 부위별 컬러와 퍼스널 컬러들을 제공을 해주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초개인화된 방향으로 본인한테 맞는 사용의 호수의 파운데이션이라든지 아이섀도우 이런 부분을 추천해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빅데이터가 완성되기 이전에 먼저 서비스를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조금 앞섰던, 그래서 실패했던 경향이라 보여지는데, 앞으로는 이런 검색이나 시스템들을 활용한 플랫폼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훨씬 더 각광을 받고 다양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규모의 경제가 아마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 그런 데이터에 맞게끔 생산을 해주는 시스템도 맞춰지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취향에 맞는, 그 다음에 훨씬 더 많은 유저를 확보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조조타운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